자,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제일 열심히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예고했듯이 마지막 시간에 기말고사하고 관련한 얘기를 하고 우리 앞에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될 거고 앞에 이제 좀 짤막하게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미처 하지 못했던 상속세하고 증여세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금이죠. 상속세, 증여세. 보통 뭐 교과서나 뭐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상증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증세, 상속 증여세를 합쳐가지고 상증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니까 뭐 세율 체계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재산을 공짜로 이렇게 받는 거죠.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렇죠?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이 좀 셉니다. 보시면은 상속세 세율 보면은 10%부터 50%까지가 세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사이 이것도 누진세율 구조예요. 20%, 10억 넘어가면 10억까지는 이제 30%, 10억에서 30억 그 사이 구간은 4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계산하는데 앞에 이제 더하기 금액이 있는 것들은 그 앞전 누진세율 구간까지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한 금액들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봤던 세율하고 그런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는데 세율이 종합소득세는 6부터 막 12, 36, 막 24, 36 이런 식으로 갔는데 상증세는 10, 20, 30, 40, 50 이렇게 가죠. 좀 셉니다. 이게 상속세가 로마 시대에는 상속세밖에 없었다 그래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만큼 가장 소득 중에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제 주변에 있는 뭐 재상가들이나 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간혹 저한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하는데 그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성공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이 얘기 먼저 할까? 왜 상속세가 왜 그런지? 상속세는 그 과세 대상이 사실상 재벌이에요. 재벌에 대한 과세 때문에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세금이고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보면 그 세액 계산하는 구조 보면 상속 재산가액 막 더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2단계에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기초공제 등 해가지고 빼주는 게 있어요. 엄청 많이 빼줘요. 기초공제가 기본으로 2억 원을 빼줘. 2억 원 빼주고 그 밖에 인적공제로 가족들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들 인원 수에 따른 공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만약에 뭐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0년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해가지고 1억 원이 또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연로자 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일괄공제라고 해서 기초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이 안 되면 그냥 5억 원 공제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 전 재산이 5억 조금 넘게 있다. 물론 이게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이죠. 그러면 그 세금 낼 게 거의 없는 거예요. 5억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 몇천만 원에 대해서 10%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그런 거죠. 근데 또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이렇게 배우자가 있어.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30억이 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 거 또는 30억 중 작은 금액 이렇게 공제가 돼요. 공제 수준이 엄청 크죠. 응? 배우자 상속 공제가 큰 이유는 그거예요. 배우자는 아직 대물림 되지 않았으니까. 좀 있으면 또 죽을 수 있잖아. 몇 년 있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면 과세하면 되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빼더라도 한 5억 정도가 공제가 되고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있으면 30억이 또 공제가 되니까 일반인들이 걱정할 그런 세금은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서운 게 상속세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가 뭐 12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여세하고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세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납부하는 게 상속세고, 그러니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상속인들이 이제 물려받으면 그게 이제 상속세고요. 증여세는 뭐냐면 살아있을 상태에서 줬을 때 어떤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한 세금이 이제 증여세예요. 자, 보시면 상속 순위 이런 것도 얘기해 줄까? 일단 그리고 과세 체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유가족들을 이제 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준 증여자가 있고 받은 수증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냐? 증여세는 돈 받은 애, 재산 물려받은 애,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상속세는 좀 특이하게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이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누구한테 과세되냐면요.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잖아요. 상속인이 어떻게 보면 납세 의무를 대신 대리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승계라는 표현이 맞겠다. 납세 의무를 승계받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증여세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그 물려받은 아들이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이때 돌아가셨을 때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과세를 하는 거야. 여기다 과세를 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 이런 공제 같은 것도 이분 기준으로 뭐 배우자 공제, 교각 개인적 공제, 기초 공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가업 상속, 영농 상속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온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여기서 해. 그러니까 과세를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놓고 그 상속인들이 받은 그 물려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 이재용이 낼 거 얼마, 뭐 이부진 사장이 낼 거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상속세고 법정 상속 지분은 이런 거 이제 뭐 1순위 배우자와 직계 비속 1순위가 동순위에 배우자는 항상 자식들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자식이거든요. 본인이 있으면은
본인이 있으면 옆에 동등하게 배우자가 있고요. 밑으로 비속이라 그래요. 자녀를 직계 비속. 위를 존속이라고 해요. 직계 존속. 1순위가 이렇게가 1순위예요. 만약에 비속이 없다, 애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1순위가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 이제 실제로 유산 다툼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쪽은 이제 어리잖아. 어리고 이제 이쪽이 아직 동급의 레벨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존속이랑 동순위가 돼버려요. 그 이때보다 이때 유산 분쟁이 심해져요. 진짜 심해집니다. 유산 분쟁이. 이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또 뭐 재갈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 있고요. 그래서 3순위가 이제 형제자매. 법정 상속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사촌 이내 혈족. 친족, 사촌 이내. 이게 없으면 상속받을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 법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은 유증. 유언이에요. 유언. 상속인의 유언장. 공증을 받은 유언장. 유언장에 있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유언장대로 하는 게 1순위고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죽었다. 미리 유언장을 안 써놨어. 내 거를 뭐는 누구한테 주고 뭐는 누구한테 줘라 이런 거 안 써놨어.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산가액 비율이 이렇게 결정되고 그 있는 재산 안에서 뭐 어떻게 평가해서 누구를 누가 갖고 뭐 뭐를 누가 갖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법정 상속 지분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안 내요. 예. 그럼 상속 재산에다가 뭐 추정 상속 재산, 의제 상속 재산, 뭐 사전 증여 재산 더해주고 뭐 그 공제할 때도 뭐 영농 농사짓던 분이다 영농 공제 뭐 가업이 있다 그러면 가업 승계했다 그러면 가업 승계 공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상 많이 안 내는 세금이고 일반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증여세는 면세점이 약간 증여세는 틀려요. 증여세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얼마까지는 줘도 되고 얼마까지는 얼마 넘어가면 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여 공제에서 기본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공제를 보시면 자 배우자 386페이지 배우자 6억 원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는 주고받아도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요 방향으로 증여를 받는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다. 그럼 2천만 원. 요 정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본인이 자식한테 받는 거야. 증여를. 그럼 5천만 원까지는 똑같죠. 5천만 원. 존속이나 비속이나 5천만 원까지는 면세점이에요. 근데 비속일 때는 왜 미성년자가 없을까? 미성년자는 비속이 있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비속한테 만약에 뭐 열 몇 살에 애를 낳았어. 그리고 비속이 있어. 근데 그 한두 살짜리 애가 재산을 증여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속한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뭐 이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존속, 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뭐 얼마를 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상속세 계산 구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도 상속세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누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상속세 문제 상담 좀 하고 싶대. 그래 와라. 들어보면은 너 대상 아니야. 세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제가 설명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세법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오늘 얘기한 요 세법과 관련된 얘기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상식을 보충하는 그런 수준으로 딱 듣고 그냥 뭐 흥미 있게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린 그런 과목들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냥 가볍게 터치한 거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대면 시험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재무회계 영역 있죠. 그거랑 원가관리회계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주차로 보면은 1강부터 12강까지가 시험 범위고 뭐 물론 11강에서 두 번째 했던 사례 요거는 또 제외예요. 그 세법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지금 책을 보니까 그쵸, 되게 많이 이렇게 왔고 시험 범위 중간고사도 안 받고 기말고사 이제 한 번에 보는데 어떻게 어디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앞에 1장부터 볼게요. 차례를 보면서 얘기할까? 아니야, 그냥 1장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 회계 정보는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는 특별히 뭐 문제 낼 게 없을 것 같은데,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 뭐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알아둘 게 32페이지. 우리나라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두 가지를 쓰고 있다. 그렇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상장회사, 금융회사 의무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회사하고 비금융회사들이 쓰는 건데 비상장 비금융회사들도 자기들이 원하면 국제회계 기준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산업혁명 이전 시대 회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38페이지 2장에서 배운 용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이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림 2-1에 있는 기본 재무제표 뭔지 이름 알아야 되고요. 다 알죠 이제. 그리고 주석까지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기본 4가지 표에다가 주석까지 합친 게 재무제표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네 가지 재무제표의 특징.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손익이라든지 어떤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표라 그랬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다 알잖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요 개념을 이용한 계산 문제 간단한 거 낼 거예요. 이거 항상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이런 거 맞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한 4문제 정도 내면은 간략한 문제로 한 4개 정도 내면은 한 2개 정도는 틀리는 경우가 한 40%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4개를 다 맞히는 게 60% 이렇게 되는데, 주로 어디서 틀리냐면은 이것만 갖고 내면 너무 쉽잖아. 이것만 갖고 내지 않고, 응? 이건 뭐예요? 재무상태표 공식이잖아요.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게 2개를 줘. 응? 기초를 주고 기말을 줘요. 기초를 주고 기말을 줘. 그리고 단서를 달아요. 기중에 자본거래는 없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기중에 자본거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본의 변동은 전부 이익의 변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이익을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맞아. 다 맞추는데 이거는 맞춰도 이게 들어가면은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놓치지 마시고, 쉬운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디 있냐면 사례 연구에 있는 2번 하고, 여기는 이제 되게 쉬운 문제만 있고, 수업 시간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 이제 준비하시고, 재무제표 형식들 기억하시고, 재무제표 형식. 특히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형식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장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고, 그 다음에 3장. 3장이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한 건데, 3장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분개해봐라. 거래를 설명하는 지문이 있어요. 이거에 맞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개를 해봐라. 그리고 이 거래를 설명하는 지문에는 회계상 거래가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분개 없음으로 답하시면 돼. 맞으면은 분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원장들 봤잖아요. 계정 원장 봤는데, 이 원장을 작성해봐라 하는 문제는 안 낼 거예요. 분개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잖아. 분개한 게 원장을 타고 들어가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뭐 시산표 이런 거 거쳐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고, 시산표는 작성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이라는
재무제표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막 판소하고 설명했던 이유는 이런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원장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알면 좋죠. 알면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시험 문제는 분계 정도, 분계를 해봐라라는 걸 낼 거고, 분계했을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개정 과목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이거 적정한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개정 과목을 쓰세요. 그게 물론 그렇게 해도 다 맞게 해준다 이건 아니야. 엉뚱한 거만 안 쓰고 잘 썼으면 참작을 해줄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건 틀리지 말라고. 매출, 매출 채권 이런 거 있죠. 응? 미수금, 미지급금, 응? 매입 채무 이런 거 또 뭐 있어? 뭐 상품 또는 재고자산, 그렇죠? 이런 거는 틀리지 말라고. 이런 거 뭐 감가상각비 이런 이름 있죠. 응? 대손상각비 이런 거는 틀리지 말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무슨 비용인데 뭐 얘가 무슨 비야 그런 거에 비용이 이름이 헷갈린다든지 응?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거래처한테 받을 채권인데 뭐 매출 채권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비슷하게 썼다 미수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슷하게 썼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주겠죠. 그런데 이제 뭐 분계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때 발생한 채권이 뭐 이 시점에 가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이 계정 과목하고 이 계정 과목은 당연히 같은 걸 써줘야지. 잘못 썼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를 틀리면은 이 분계의 기본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최대한 관대하게 채점을 할 거니까 계정 과목 사용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답안을 쓰란 얘기예요. 공부할 때도 많이 반복한 거는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지. 응? 이 정도 이거하고 관련된 계정들 이런 건 알아야지. 분개해봐라라는 거 낼 거고요.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은 사례 연구에 있는 뭐 5번, 8번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네요. 105페이지, 뭐 106페이지에 있는 5번, 8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회계 순환 과정은 알아야 되죠. 뭐 원장 뭐 만드는 거 안 내고 시산표 만드는 거 안 낸다고 했어도 순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수정 분계. 수정 분계에 관한 문제도 낼 거예요. 수정 분계. 수정 분계는 뭐 발생 항목하고 이연 항목이 있는데 발생 항목, 이연 항목 또 뭐 있어요? 기간별 배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장에서 제가 물어볼 때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기간별 배분 요 문제는 뭐 유형자산 쪽 그러니까 투자활동 이쪽을 설명하면서 출제가 될 거고 그냥 수정분계를 해봐라라는 건 요 두 가지를 낼 건데 특히 이연 항목에 주의할 점은 뭐죠? 이연 항목은 이미 현금의 수수가 오간 거에 대한 수정분계잖아요. 기중 분계를 확인하고
수정 붕괴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죠. 기중 붕괴를 확인한 다음에 수정 붕괴 방향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연 항목과 관련된 문제는 기중이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해 놨다라는 걸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는 수정 붕괴를 하면 돼. 발생 항목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죠. 회사는 회계 처리를 안 해놓은 거죠. 안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보통 요것들을 이제 잘들 맞추는데 간혹가다 오답 중에서 이연 항목에 대한 수정 붕괴는 기중 붕괴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수정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문제를 푸는데 기중 붕괴랑 수정 붕괴를 같이 해버려 답안지에다가. 문제 기준 붕괴 어떻게 해놨다고 해놨는데 같이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맞아. 내가 설명한 문제에서 설명한 기준 붕괴 내용이 맞아. 그거대로 하고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당연히 맞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가 막 기준 붕괴를 바꿔버려. 문제에서 기중에는 비용으로 처리해놨다 했는데 기중에 자산 처리한 것처럼 붕괴해놓고 수정 붕괴를 해. 그래도 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바꿔서 푼 거지 이거는. 출제자가 낸 거를 나는 그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경우만 생각나니까 하고 바꿔서 푼 거야. 그렇죠. 그거는 맞아도 답이 아니겠죠. 그런 거는. 나는 수정 붕괴를 하라고 한 건데 요거를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능력이니까 확인하고 수정 붕괴를 방향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산을 더 잡아줘야 되는지, 부채를 잡아줘야 되는지,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지, 수익을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이용 쓰시면 됩니다. 음, 100페이지에 있는 뭐 1번 연습 문제 그 객관식 1번 같은 거 이거 괜찮고요. 사례 연구는 아까 얘기했구나. 5번, 8번 같은 문제 낸다고. 그리고 수정 붕괴에 관한 문제 뭐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붕괴 관련 문제는요. 여기 연습 문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12번 같은 거. 12번 되게 쉬운 수정 붕괴죠. 소모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 여기서는 이제 그거 물어볼 거예요. 막 활동들을 나열을 하고 영업 활동인지 투자 활동인지 재무 활동인지 구분하는 문제 있어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팔면 영업 활동. 삼성전자가 그 공장에 있는 트럭을 팔면 투자 활동이죠.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팔면 영업 활동이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면 투자 활동이에요. 근데 건설회사가 부동산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영업 활동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하는 부동산 회사가 땅을 팔았어. 영업 활동이죠. 이게 회사 주된 활동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은 차를 파는 활동이어도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파는 거는 영업 활동이고, 그렇죠. 반도체 회사에서 차를 팔면 투자 활동이 되겠죠.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이런 문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매출하고 관련해 갖고는 그 매출원가 계산. 매출원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빼기
기말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요 공식 이거죠. 결국은 이게 이렇게 원장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상품이랑 재고자산 원장에서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재고가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할 거고 단기에 물건을 살 때마다 매입하는 금액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잖아. 응? 그러면 판매될 때마다 상품이 빠지는 거 얘가 매출원가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기말 재고자산인데 요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원가를 인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 판매 가능 재고 이 두 개 합친 게 판매 가능 재고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 카운트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말에 가서 실사를 해서 기말 재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매출원가는 이런 공식대로 계산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을 기말 재고의 단가 구성 단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장을 달리해 갖고 설명을 했던 건데 선입선출법 그쵸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다 그랬죠. 요 문제는 뒤로 쭉 가서 어디서 나왔냐면 236페이지 매출원가에 산정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다뤘어요. 그리고 뒤에 문제를 어떤 걸 풀어봤냐면 25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그 사례 연구 5번 오폰의 개수와 단가 뭐 이거 가지고 했었죠. 제가 이거 아마 문제 풀 때 풀어줄 때 이걸 갖고 오답을 냈었나? 하여튼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논리는 똑같은 설명 논리는 뭐 다른 게 아니니까 제가 아마 숫자를 잘못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있다고 보면 돼요. 영업할당은 그 정도?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했던 순매입액, 뭐 순매출 막 이런 거지 설명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회계 원리 시간에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교양이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활동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자산을 살 때 들어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원가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물건 구입 가격, 뭐 운송비도 부담해서 운송비, 보험료 부담해서 보험료도 들어가고 시험 가동비도 들어가고 막 이랬어. 간혹 막 이상한 거 있죠. 물건 취득과 관련이 없는 뭐 다른 누구의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취득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얘를 뭐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감가상각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감가상각은 정액법만 물어볼 거예요. 정률법은 안 물어보고 정액법만 물어볼 거고 정액법하고 정률법의 차이, 장단점 이런 거는 아셔야 돼요.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것도 이익을 가장 많이 계상하는 방법이 있고 이익을 가장 적게 계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얘가 이익이 가장 크죠.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팔리니까 가장 나중에 산 가장 비싼 재고가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나중에 산 재고가 기말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이 제일 큰 거야. 기말 재고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라서 매출원가가 작아서 이익이 커지는 거죠. 후입선출법이 반대로 이익이 가장 작고 평균법은 중간 단계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격적인 회계 처리라고 했고 이거를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했어요. 감가상각은 정액법하고 정률법 이런 가속상각법. 정률법이 있으면은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생각하죠.
정유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유법이 이익을 좀 더 초기에 적게 계상하겠죠. 그러니까 정률법이 보수적이죠. 정유법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차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이게 개정 과목 몇 개 이제 소개해 줬잖아요. 개발비, 영업권, 특허권 뭐 이렇게 있는데 개발비하고 영업권의 정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개발비하고 영업권의 정의 그리고 개발비가 분류되는 단계. 요거는 사례 연구에서 164페이지에는 6번 요거 갖고 설명했었죠. 연구개발활동 제출액 중에서 연구비하고 개발비로 나눠지고 개발비는 또 경상개발비랑 개발비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개발비만 자산성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장 자산성이 있는 게 이제 개발비고 이런 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요 6번 같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한 거 다 내지는 않아요. 이거 다 내면은 여러분들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 중에서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 뭐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원가 모형만 할 줄 알면 돼요. 원가 모형만 할 줄 알면 되고 감가상각 문제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그 주식하고 채권에 대한 그 평가 관련된 내용 있죠. 상각 후 원가법이라든지 계적 과목 되게 어려운 단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예, 시험 범위에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재무 활동에서는 특별히 문제 낼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배당을 주는 거는 재무 활동이에요. 배당금을 받는 거는 투자 활동이겠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받는 거니까. 배당을 주는 거는 내가 자금을 조달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 재무 활동이고. 그리고 자본 변동표 형식 알아두시고 재무제표 기본 형식 알아둬야 되는데 자본 변동표 형식은 요 자본 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본 변동표 형식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 재무 활동하고 관련해서 제가 그 출석 확인 퀴즈 냈던 문제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 문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게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사례 연구에 있는 1번 같은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 이런 거는 이제 출제를 좀 지양하고 사례 연구에 있는 3번 같은 스타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법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 운전자본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거냐. 그렇죠? 간접법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 운전자본의 변동이 얘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 될 거예요. 복습해 보면은 이거죠. 차산은 차산의 변동하고 운전자본 중에서 부채의 변동이 있는데 얘는 현금 흐름에 반대 영향이 있고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출발점이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이 부분 가장 또 최근에 수업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녹화를 안 했을 때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다시 설명도 하고 막 했었는데
녹화돼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저런 부분들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따로 추가 설명은 안 할게요.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산은 반대 방향이고 부채는 같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운전자본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은 감소하는 거고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 흐름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채권 같은 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부채는 증가하면 줄 돈을 안 주고 갖고 있는 게 늘어났으니까 현금 흐름은 늘어난 거고 부채가 감소하면 줄 돈을 줘버렸으니까 현금 흐름이 감소한 거죠. 뭐보다? 단기 순이익보다. 간접법 현금 흐름표는 출발점이 단기 순이익이라 그래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어떤 발생주의에 있는 어떤 금액보다 그거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현금 흐름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8장은 군데군데 이렇게 앞에서 수업하면서 했던 거 방금 얘기한 그런 재고자산 원가 결정하는 주제하고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까지 나오는 거고 매출원가의 산정 그렇고 그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기록 요거는 시험 범위 아니고 감가상각 방법의 평가는 아까 언급했던 그 수준 정률법이 좀 더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내부 점검 부정 방지 뭐 이런 거 시험 범위 아니고요. 그리고 각 그 모든 챕터에서 그 객관식 연습 문제에 있는 계산하는 문제 말고 막 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퀴즈를 냈던 뭐 한 문제짜리 OX 문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OX 문제니까 어떤 지문화돼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원가는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내기 괜찮은 게 어디 나와 있나? 그림 9-6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가 쪽에서는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이거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제조업의 매출 원가는 이거랑 똑같은데 단기 매입액이 아니라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그랬어요.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기 전에 제조 원가 명세서상에서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제공품 변동 있기 전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고려해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고 그랬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또는 제조 경비라고 말하는 얘네들이 합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또 어떻게 하죠? 원재료의 재고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재료비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 이런 그 프로세스들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림 9-6에 있는 277페이지 9-6에 있는 그림하고 표 9-6에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제 나올 거고 그게 이제 팔리고 안 팔리고에 따라서 이제 매출원가하고 기말 제품 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원가회계에서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282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 8, 90 있죠. 요거 할 줄 알면은 좋습니다. 요거 할 줄 알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재료비도 계산해낼 줄 아는 거. 원재료 매입액하고 뭐 기초 재료비 재고랑 기초 원재료 재고랑 기말 원재료 재고가 있을 때 단기 재료비를 계산해낼 줄 아는 그런 것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관리 얘기에서는 딱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두 가지. 원가 차이 분석이랑 CVP 분석. 이것만 시험범위예요. 이것만 시험범위고 CVP 분석하고 원가 차이 분석은 제가 특히 CVP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 맞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무회계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CVP 분석은 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VP 분석 그리고 원가 차이 분석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가격 차이하고 수량 차이 계산할 때에 그 쓰는 순서, 예상 가격을 곱해야 되냐, 실제 가격을 곱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만 잘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실제 가격, 실제 수량, 저 그리고 예상 가격, 그러니까 예산 수량, 예상 가격. 이 차이가 총 차이인데 이걸 나눠 가지고 AQ 곱하기 SP를 써 가지고 이 차이가 가격 차이가 되는 거고 이 차이가 수량 차이가 된다. 이랬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 요 CVP 분석은 제가 그 줌으로 수업하면서 한 번 더 다른 사례 가지고 한번 좀 재밌는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쪽을 자세히 설명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되게 쉬운 거라고는 느낌도 있고 한번 줌 할 때 한번 약간 보강을 한번 할게요. 근데 이건 되게 쉬웠죠.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구분해서 변동비하고 그 단위당 판매 가격을 이용해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그렇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제품 하나당 팔 때마다 발생하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당 공원이익이 총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 손익분기점 조업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요거를 이용한 거 이런 것들 그냥 요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이익은 어떤 조업도 X 수량인데 물건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이게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거기에 어떤 조업도 판매 예상 목표 판매량 뭐 이런 거가 되겠죠. X가 거기서 총 고정비를 빼면 이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익분기점은 말 그대로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 X는 P-V분의 F가 되겠죠. 이게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0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지만 목표 이익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놓고 계산한 X값을 만들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될 만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줌 수업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 업로드를 이제 쭉 할 건, 얘는 제일 마지막에 업로드하는 강의니까 오늘 거는 이거 업로드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공지나 어떤 줌을 통해서 얘기는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녹화하는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관련된 공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기말고사 때 뭐 감독하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